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1편 한국 화폐 붕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화폐 남발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개인 금고에 5만원권을 이렇게 많이 보관해 놓는 경우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자산을 화폐 형태로 보관을 한다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화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화폐는 과연 영원할까요? 1900년도 초반에 조선의 화폐는 상평통보였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 이 기간이 이제 식민지 시기였는데, 이 기간에는 일본 제1은행의 엔이 통용됐고 또 조선은행의 조선엔도 같이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45년 드디어 일본이 패망을 하고 광복이 됐는데요.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망 직전에 일본 본토에서 화폐를 대량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한국으로 바로 화폐를 운반해서 요 시기에 한 1개월 만에 한국 화폐 유통량이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조된 화폐, 일본 패망 전에 급조된 화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귀양 자금으로도 활용이 됐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도 배포가 됐고요. 한국에 있던 일본인 단체들에게도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량이 2배로 급증하게 되면 생활 물가가 대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비공식적으로 생활 물가가 대략 10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광복 후에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화폐 대신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어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가 일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과 제1차 긴급 통화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총 3번의 긴급 통화 조치가 있었고, 그 첫 번째 조치가 6.25 전쟁 초기에 일어났는데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시작됐고요. 북한군은 기습 남침 3일 만에 서울에 전격적으로 진입을 하고요. 명동 쪽, 그 소공동 쪽에 있는 한국은행 그 지하금고에서 원화를 대량으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발행 원화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국인 북한군은 원화폐를 불법으로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미발행 원화폐를 불법으로 유통을 해서 남한 경제를 교란할 목적도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남한의 화폐 가치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쟁 발발하고 2달 좀 넘은 기간, 1950년 8월에 제1차 긴급 통화 조치가 전격 시행이 됩니다. 이때 이 통화 조치는 그냥 1:1 교환 방식이었고요. 조선은행권 교환 및 유통에 관한 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기존 조선은행권에 대한 유통을 정지시켜버리고 당연히 북한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조치였죠. 신한국은행권과 교환을 했는데요. 교환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제 신분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런 조선은행권을 이제 바꿀 수 없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막히는 그런 조치가 됐던 거죠. 6.25 전쟁이 끝날 때쯤에 제2차 긴급 통화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전쟁이 무려 이제 3년간 진행이 됐는데, 이 기간에 한국 경제는 거의 폐허가 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막대한 군사비 조달과 파괴시설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의 대량 남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2차 긴급 통화 조치는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2월경에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는 기존 화폐 원을 환으로 변경을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교환 비율이 기존 화폐와의 1:1이 아니라 100:1, 100:1의 디노미네이션을 실행을 하게 된 거죠. 화폐 단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화폐 개혁은 왜 할까요? 일부 은행 예금을 동결시켜서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좀 크고요. 과거 독일이나 최근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도 화폐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조치를 단행한 적이 많았고요. 은행 예금을 동결하는 효과는 일단은 이 당시에 기존 예금은 10만 원 이상, 그다음 새로 예입된 국권 예금은 3만 원 이상을 이제 그 동결을 시켰는데요. 요걸 20에서 100%의 채증률로 다시 예금이나 국채를 전환을 해서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이게 이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묶이게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UN 대여금 상환하는데 활용하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디노메이션은 왜 할까요? 화폐 단위 절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큰 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표기의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었는데 물가가 워낙 많이 상승해서 이게 10만 원, 10만 원으로 올라버리면은 계산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옛날에 신용카드가 없었으니까. 그런 계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100:1의 화폐 단위 절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마지막 제3차 긴급 통화 조치는 박정희 의장,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제3차 긴급 통화 조치였는데요. 일단 퀴즈를 하나 내보면 장롱에서 만약에 1960년에 발행한 화폐를 발견하게 되면 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에 갖다 주면 교환이 될까요? 정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1962년 6월 10일 이전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교환이 불가하고 이 당시 화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후의 화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뭐 화폐 수집상에게 팔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화폐 개혁이 1962년 6월 10일이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문제였고요. 박정희 의장 중심의 군사정부는 1961년 5월 16일에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2년에 경제활동이 좀 침체되고 있었는데요. 뭐 재정 적자, 물가 상승 이런 거에 따른 대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3차 긴급 통화 조치가 1962년 6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화폐 환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원으로 다시 화폐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때는 10판을 1원으로 10대 1의 명목상 절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이사항이 국권을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굉장히 촉박한 그런 상황이었죠. 통화개혁이 그리고 극비리에 진행이 돼서 신은행권은 영국의 비밀리에 이제 발주를 제조했고요. 중앙정보부의 도움으로 한국은행으로 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이게 사전협의가 안 돼서 거의 임박할 때까지 통화개혁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그 통화개혁은 좀 특이했던 게 전시가 아니었죠. 평시에 한 화폐개혁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부터 은행에 긴 줄이 늘어섰고요. 일선 상점은 구화폐 받는 걸 거부하기도 했고 물가가 순식간에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기존 화폐를 다 바꿨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의장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부정 축제로 모은 재산을 환수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고요. 또 중국 화교들이 숨겨둔 돈도 예금화해서 좀 활용을 하려는 그런 어떤 니즈가 있었죠. 확보된 예금으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뭐 관계를 뺏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3차 긴급통화개혁의 효과는 좀 미미했습니다. 기대보다 미미했죠. 100만원권 이하의 소액이 거의 90.5%였고 1억 한 초과하는 예금은 총 7건에 불과했다. 그래서 당초 정부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성과가 좀 미미했다. 절반의 성공 정도로 좀 미미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통화개혁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를 뭐 살펴보면 부정축제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금을 은닉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또는 땅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화교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화폐 대신 금을 선호했기 때문에 금으로 좀 바꿔놓은 경우가 많아서 이 화폐 개혁에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2년에 화폐개혁이 한국에서 발생한 화폐개혁 마지막 화폐개혁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원은 역사가 1962년에 시작된 거니까 60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만약 한국의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됐을 때 한국 화폐 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짐 로저스가 북한 돈을 사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짐 로저스는 2013년부터 북한 화폐를 대량으로 매수를 합니다. 짐 로저스의 의도는 뭘까요? 짐 로저스는 평화통일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는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죠. 짐 로저스는 한반도 통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일이 되면 짐 로저스의 생각대로 북한 화폐는 과연 대박이 날까요? 독일 통일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는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동독의 마르크와 서독의 마르크는 가치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동독 마르크는 서독 마르크의 4분의 1 가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서독 독일의 그 헬무트 콜 총리는 동독 사람을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교환 비율을 4분의 1이 아니라 1대1로 그냥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독 마르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4배의 이익을 받고, 만약에 암시장에서 이 교환 비율이 결정되기 전에 동독 마르크를 산 사람들은 순식간에 4배의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과 북한의 달러 대비 환율은 어떻게 되냐? 원달러 한국 환율은 지금 1,300원을 돌파한 상태죠. 북한의 원도 지금 1달러당 8,000원 정도니까 한국의 화폐가 이론적으로 6배 가치가 높습니다. 이게 1,300원, 8,000원이면은 그 금액이 낮을수록 화폐 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북한보다 화폐 가치가 6배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반도 통일 시 만약에 독일의 통일 사례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독일처럼 만약 포용 정책을 쓴다. 그러면 실질 환율은 6대1 교환 비율이 아니라 1대1이나 2대2로 해줬을 때 로저스가 의도한 대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포용 정책을 썼을 때는. 그런데 사실 짐 로저스의 배팅이 사실 무모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평화 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한다. 그러면 짐 로저스의 북한 화폐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짐 로저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지만 북한 화폐는 휴지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망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통일 시에는 원화 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의 자산은 달러로 보유하는 게 필요하고 또 실물 자산인 부동산, 금 보유도 필요하고 또 일부 자산은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폐는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 한국 원화의 역사를 봐도 화폐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2편에서 독일 화폐 붕괴의 역사와 나락간 베네수엘라 화폐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